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 봅니다. 월요 정치. 오늘은요 전북대 고상진 겸임교수 그리고 이덕준 변호사 상촌조합으로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민심 바닥 민심들도 좀 청취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고상진 교수. 예, 네, 좀 청취해 보셨어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좀 많이 높았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집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 상황에 좀 내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지금 거의 임계점에 이제 거의 뭐 다 다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예, 뭐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요구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덕준 변호사도 뭐 비슷하게 그런 민심들을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네. 민심을 파악하려면 민심에 푹 빠져야 되는데 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민심에 빠지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아는 지인들 통화하거나 뭐 한 번씩 얼굴 보거나 하는 정도였는데 고상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코로나19 좀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뭐 지역 발전도 좀 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되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를 네. 해봐야 될 텐데 네, 어쨌든 이 상황이라도 좀 유지되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그나저나 우리 이덕준 변호사님 그 사이에 중책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국민시대 전북지부 대표 네, 그렇습니다. 회원만 10,000명이 넘는다고요? 네, 회원 10,000명 가까이 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 나아가서는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역에 기여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는 시민사회 네.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정세균 총리의 대권 행보를 위한 싱크탱크 뭐 이렇게 불리던데 맞죠? 이제 뭐 싱크탱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뭐 정세균 총리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고 만나다 보니까 음. 정세균 총리 고향이 또 진안이시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세균 총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 조직인 거죠? 전국적으로 단위로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네. 뭐 메인이 일단은 뭐 고향이 전북이다 보니까 전북이 음. 일단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제가 회원만 10,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전북 지부만 10,000명이라고 전북만 그렇습니다. 전북만 10,000명? 예. 네, 엄청나네요. 아닙니다. 자, 뭐 어쨌든 그 정세균 총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그 대표 전북 지부 대표님은 네. 당연히 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예. 고상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은 지지세가 주춤해요. 네. 좀 대안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세균 총리의 경쟁력. 사실 아직 그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갈수록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대표의 대체제다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 정세균 총리께서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3자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3자 구도 속에서 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정세균 총리의 지지율이 약간 유의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4월달 정도에 총리직을 이제 그만두시고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게 된다면 3자 구도 속에서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강력한 정세균 총리의 대항마는 이낙연 대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1등이니까요. 이재명 지사라기보다는 예. 초점을 맞춰서 갈 수밖에 그럼요. 없다. 예. 호남의 대표성, 음. 상징성을 먼저 이제 선점하는 게 갖는 것. 중요하고. 네. 예. 자, 우리 고상진 교수의 평가를 좀 들어보셨는데 네. 국민시대 대표로서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이낙연 당대표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정세균 총리 자체는 일단은 저는 스스로 발광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광체이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못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 경제, 행정, 국방, 외교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 이전 투구하는 정치판에서 정말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뭐 코로나19라는 경제적인 위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를 하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출산율도 떨어지고 노인도 증가한 이런 사회 속에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외교, 뭐 북미나 뭐 북한이나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일 텐데 미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네. 뭐 통일 정책 관련해서도 햇볕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여당 내에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자체적인 발광체이기 때문에 이게 빛을 발하는 순간 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여러 모든 분야에서 사실 대단히 강점도 갖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 특출난 분야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세균 예. 총리만 갖고 있는 네. 본인 고유의 색깔, 그러니까 경쟁력, 예. 꼭 어디서 찾아야 돼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요즘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께서 손실 보상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치색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치적인 제안이나 색깔을 내오기 시작하면 발광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상진 교수는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보시잖아요. 좀 네네. 훈수를 두신다면 정세균 총리. 저는 사실 그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정치적인 철학과 가치, 비전으로서 국민들께 어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대통령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지도자의 정치 철학을 느낀 것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정도지 않을까.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삼김 정치는 저는 충분히 그분들의 준비된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비전과 가치가 있었다고 보고, 그 이후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현 문재인 대통령, 저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비전이나 가치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들은 좀 빈곤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세균 총리는 한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 나름대로의 각 분야별로 비전과 정치와 철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싱크탱크, 본질적인 선거를 이기기 위한 싱크탱크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싱크탱크가 본질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저는 그게 정세균 총리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4월 재보선 열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 범야권 단일화 1차 관문인 안철수 금태섭의 제3지대 단일화 논의 출발부터 좀 삐걱거리네요. 지금 토론 횟수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고상진 교수께 이 질문 좀 드려봐야 될까요? 안철수 대표 토론의 울렁증, 뭐 트라우마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좀 예.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네. 그 지난 2017년도 대선 때 그 음. 이제 저희 대선 캠프에서 공식적인 회의 같은 거를 통해서도 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안철수 대표의 약간 좀 뭐 특이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공식적인 조직보다 비공식 조직에 좀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많이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조직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뭐 아젠다 같은 것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채택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이제 그 토론회 같은 데서 좀 돌출 발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방에 그냥 훅 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토론회를 구실 삼아가지고 자꾸 단일화 이런 좀 빠지는 측면은 저는 안철수 대표 측에서 보면은 분명히 토론을 기피하는 네. 현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토론을 못하는 이유는 삶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프로그램 개발자나 뭐 의사로서의 역할이 누구랑 토론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자라는 것이 혼자 고민하다 혼자 해결책을 찾고 이게 습성에 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토론하고 서로 논박하다가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뇌피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정치인이 되셔도 10년 동안 못 버리기 때문에 토론도 주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2017년 대선 이야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때 MBC 토론회였나요? 뭐 아니 그 토론회 과정에서 제가 지금도 뭐 그런 말씀하셨죠? 합니까? 아 그런 얘기 하셨죠. 캠프에
캠프에서는 참 전부 다 사이즈가 뜨악했죠 사실. 네. 그때 캠프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였고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또 네. 과외라고 하면 과외, 이제 음.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특장점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네. 오퍼를 해드렸는데 그게 전혀 채택이 되지 않고 그냥 뜬금없이 MB 아바타 뭐 간철수 이런 얘기나 이제 해버리니까 너무 이게 희화화가 돼버린 거죠 토론이. 지금 방금 우리 이덕진 변호사가 그 성장 배경 좀 이것이 원인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세요? 뭐 이 변호사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날카롭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사실 토론을 즐겨하고 겁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사고의 유연성이거든요.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사실 토론회에서 금방 그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그게 하나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기피하는 인상을 갖게 될 경우에 본인의 행보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작년 총선에서도 돈에 있는 모 후보들이 토론을 기피했던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네.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여러 이제 야당 후보들 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자기가 더 돋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토론을 기피할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덕진 변호사도 하실 말씀이 아니, 있으시죠? 예. 갑자기 이제 그 토론 기피 얘기 나오면서 옛날에 방송 사야 작년 총선 때 누가 최후보 후보께서 막대기를 세워놓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토론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이유가 있지만 저는 서울시를 위한 진정성도 없다. 예를 들면 본인 서울시를 위한 진정성 있는 후보라면 뭔가 최선을 다해서 뛸 텐데 그런 것이 없다. 그다음에 서울시를 위한 비전도 없다. 네. 내가 서울을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그냥 범야권 단일화만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합칠 것인가만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사실은 또 덧붙여서 자신감도 없다. 그래서 네. 토론에 응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안철수 씨가 옛날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장님이랑 단일화 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범여권에서 서울시장을 뭐 당선시키려면 그리고 안철수 본인이 당선시키려면 뭔가 네.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진정성 있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하여튼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렇고요. 그 금태섭 후보 이야기도 짧게 이건 좀 해보도록 하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나름 이제 진보 성향의 의원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수 야권 인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뭐 민주당 측에서는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태섭 후보께서 예전에 이제 뭐 검사 생활도 하셨었고 변호사 하실 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도 하셨었고 뭐 정치인은 안철수 의원이랑 함께해서 했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계기는 공수처 관련 입법 처리할 때 본인이 그렇죠? 기권을 네. 하면서 이제 당에서 징계로 이제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이제 탈당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의 탈당의 변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뭔가 융통성도 없고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민주당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탈당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당론이라는 게 사실 그 정해지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거나 당론 하나하나에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당론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법이라는 그런 당론을 통일하면서 그 공수처법이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리고 이제 그게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네. 특별한 당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이견을 본인의 소신이 다르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더라도 따르기를 바랬을 것이고 근데 그런 걸 수긍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고 처분 정도 한 거는 네. 수긍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그걸 못 견디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도 못 감싸는 조직이냐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있었던 있었죠.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뭐 금태섭 후보는 이제 민주당 시절에 앞서 제가 진보 인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당내에서 그때 당시 유일하게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를 했던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었을 거예요. 네, 뭐 이거 근데 어떠세요, 고상진? 저는 이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네.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런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게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소수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무조건 소수다 해서 이렇게 힘으로 누를 일이 아니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우리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할 시점에 보여준 모습은 그런 큰 그릇으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저는 태만히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20대, 19대, 18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정당 개혁의 척도가 뭐였냐면 당론 폐지였습니다. 왜 당론을 기속화시켜가지고 개별 개인의 어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활동에 제약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21대 들어와가지고 마치 당론을 거역하면 헌법을 위반한 사람처럼 그렇게 어떤 좀 범죄 시한, 죄악 시한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역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고상진 교수님 말씀이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당이라는 것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 지향점들이 있고 그 중에 그 지향점 중에 가치 있다고 평가될 만한 어떤 당 구성원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어떻든 간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금태섭 의원까지 포용하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런 지향점, 가치 있는 지향점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직원으로서는 조금 평가받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금태섭 후보를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민주당의 문제를 내냐기 위해서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여야를 넘나들었던 정치인들을 여러 봤어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당론을 거스를 정도의 이제 개혁적인 이슈들, 아까 퀴어 퍼레이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나름대로의 그런 소신 발언, 행보를 했던 그런 의원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보수 야권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여섯 있었어요. 뭐 손학규, 김부겸, 김영춘, 진영 등등등. 근데 과연 이들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좀 이런 부분을 간단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사실은 네. 그 민주당이 그렇게 협소하게 자꾸 스펙을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도로 넓혀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태섭이라는 인물을 민주당에서 포용하지 못하고 범야권에서 포용을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비춰지고 사실 민주당이 또 진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걸 볼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저는 똑같이 보수적인 정당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금태섭 의원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일탈적인 행동이다라고 저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그리고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하시다 3당 통합을 했어요. 3당 합당. 그때 많은 특히 우리 호남에서의 그런 배신감은 더 컸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념적으로 봤을 때 진보 진영에 있던 분들이 배신감 또 뭐 배신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YS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랑이를 잡으러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 참 멋진 얘기면서 간결하게 그냥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바꾸는 거에 대한 명분을 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권을 잡아서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을 구현을 해내겠다. 그 이후에 93년도 집권 이후에 YS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어요. 사실 초기에는. 나중에 이제 말년에 IMF 사태를 초래하긴 알겠습니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정치적인 입지를 바꾸는 분들이 과연 YS처럼 그런 명분 있는 행동을 했는지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웠는지는 뚜렷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한번 좀 이 제3지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를 더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죠. 그러면서 또 지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는 다음에 다른 주제를 저도 이 잡아서 부분 한 분만 네. 하겠습니다. 고상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는 탈당이나 합당이나 아니면 제3지대 이런 것도 명분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과 비전 없는 탈당과 합당은 국민에게 표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죠. 하고요. 예. 끝내기 전에 네. 이 부분 짧게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덕준 변호사님 예. 지금 이상직 의원요. 네. 당초에 이달 초 내려질 거로 보였던 선고가 한 달 뒤로 예. 미뤄졌거든요. 네. 이게 뭐 이유가 변론 제게. 네. 이게 뭐 어떤 의미예요? 이제 사실 변론이 끝나고 나면 네. 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고 전에 뭐 판결문을 쓰든 아니면 각 뭐 검찰의 주장이든 변호인의 주장이든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분이 있겠구나. 뭐 법원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양쪽 변호인의 주장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럴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다시 한번 열어서 네. 판단을 받아보는 게 변론 재개입니다. 아니 당초에 재판부는 이 건을 굉장히 빨리 처리하겠다.
선고도 네. 빨리 내리겠다 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지금 연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하던데 사실은 저는 이제 네. 이거를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사실은 피고인 숫자도 뭐 10명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쟁점도 많고 기록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이 일주일에 3-4번씩 재판을 했거든요. 쭉. 네. 그래서 많은 심리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도 뭐 5-6개 되고 피고인도 한 1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증거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둘 예, 것은 저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은 네.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를 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상직 교수께도 이 문제 예. 이상직 의원이 먼저 어쨌든 선거가 나서 재판이 끝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상직 의원의 뭐 향후 거취랄까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최소한의 지금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1심에서 판결이 나면 그게 만약에 의원직 상실 이상의 형이 난다면 저는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건 말고도 지금 업무상 배임 횡령건이 또 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거취라든지 사업체라든지 고용자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기 위한 시간에 전념하시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네, 시간 끌기 하는 것보다는 네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네. 그런 모습 네네. 필요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월요정치의 전북대 고상진 겸임교수 이덕춘 변호사였어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